설치되어 12개의 경찰 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4.3 사건이 발발하자 미군정은 경찰력과 서청의 증파를 통해 사태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군대의 진압 출동 12월 18일 날 그해 대토벌이 있었는데 그 한 며칠 전에 다랑시구대에 있다가 저는 밖에 나가게 됐어요. 그 토벌이 있다는 걸 사전에 알고 밖에 나간 게 아니고 우연히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날 마침 12월 18일 날 대토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 어디 서늘꽃 그 근처에 있다가 그 토벌을 만났는데 다행히도 좀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랑시 구대에 제가 있던 하도분하고 저하고 두 분이 하도 그 다랑시 구대에 와보니 전부 참. 오늘은 7번째 순서로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줄여서 정부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보고서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반쪽짜리 보고서다. 또 4.3은 말한다에 축약판에 불과하다. 이런 등 비판이 많은데요. 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예. 정부 보고서라고 하면은 그 보고서 작성 주체가 개인이나 학자나 연구소나 어떤 언론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작성하는 정부 보고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적대적이었던 남로당의 기본 노선이나 그 행동을 미화하거나 책임을 면책하거나 이러한 보고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정부 보고서가 군데군데 이런 것이 왜곡되고 잘못됐습니다. 당시 그 보고서 작성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인데 노무현 정부도 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이 정부의 후계체거든요. 그러한 기조하에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고 우선 성격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없는 뱀꼴이 된 보고서고 반쪽짜리 보고서입니다. 정부 보고서는 역사 교과서로서의 그 중요성이 있는데 정확성도 결여했고 형평성도 없고 막 이렇게 된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정부 보고서에는 그 4.3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습니까? 4.3 성격 규명이 안 됐습니다. 후세의 사가한테 그걸 넘겼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분쟁의 씨앗을 남겨놓은 보고서가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는데 여기에 성격은 뭐냐면 동양평화, 한국 독립 이런 것이 기본 성격인데 그러한 성격을 빼면 그건 단순한 살인사건이나 테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3의 핵심이고 본질인 성격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보고서인데 이걸 영문판으로 해서 유엔에도 보내고 하버드 대학도 보내고 나 이런 사람들이 후안무치하고 그 참 창피한 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참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보고서 서문에는 국무총리는 이제 성격 규명을 후세 사가의 몫으로 넘겼는데 보고서 말미 결론 부분에는 이제 서문과 달리 그 4.3의 성격을 자기네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말미 결론 부분에
경찰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선 단정 반대를 기치로 무장대가 봉기한 사건, 이렇게 이제 해놔죠. 그러니까 전후가 완전히 모순되는 보고서가 됐습니다. 뭐 이런 것이 저서나 강연이나 뭐 홍보나 교육에 그대로 이제 반영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무총리는 그 4.3의 성격 규명을 후세 사가들에 넘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부 보고서를 쓴 사람들은 국무총리 그 말을 아예 그 무시해버린 것인데,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글 쓴 사람들이 면면을 보면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중립적 학자나 이 정치적 입김이 배제돼야 되는데, 완전히 그 좌파 일색으로 지필진이라든지 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우파 쪽에서 나중삼 씨라고 지필진에 그 참여를 했는데, 그분은 계약 당시부터 유교 이후만 담당하라, 이런 그 고용 조건 때문에 앞에 것을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4.3 특위위원 전체가 이 보고서를 통과시키는데, 국방부에서 추천한 한광덕 씨라든지 이런 사람 세 사람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사퇴해버리니까 장애물이 하나 없이 일사천리로 이걸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6개월 동안 그 정부 보고서 수정 이견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것이 이제 3월 29일 날 그 통과를 보고 한 달 만에 그 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6개월간 접수하겠다 해놓고 1개월은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출판되는 즉시 각자의 손에 들어갔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두세 달 후에 이것을 입수해가지고 그 한 500~600페이지 된 것을 읽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그 기한에 맞추려고 애를 먹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9월 30일 날까지 마감했으면 그 마감 시간 직전에 도착한 것까지도 전부 수정 의견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 일사천리로 검토도 없이 그렇게 이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보고서가 그러니까 속성으로, 아주 속성으로 이제 그 만들어졌다는 말인데, 그런 위에는 그 정부 보고서가 재민일보에 4.3은 말한다, 이걸 뭐 그대로 베꼈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출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건 어떤 것이냐 해서 그 교차 검증도 해야 되고 질문도 해야 되는데 전화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정부 보고서 논지나 그 전개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4.3은 말한다를 어찌나 빼닮았는지, 이것이 추격판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 보고서가 통과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속성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이 저도 의문입니다. 이 수정 의견이 한 1000여 건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정치 일정에 맞춰서 빨리 통과를 시켰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 1000여 쪽이 넘는 수정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읽어보는데도 내 생각에는 뭐 한 몇 달 걸리지 싶은데, 그럼 이 정부 보고서에는 또 뭐 이렇게 작성이 속성으로 작성, 뭐 건성으로 작성 이렇게 돼서 뭐 왜곡된 부분이 많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잘못 기술되었습니까? 우선 그 성격이 누락 안 됐다는 것이 큰 이제 허점입니다. 보고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그 가치가 없는 보고서가 됐다, 이제 이런 것이고, 그 남로당의 그 반란이라든지 이런 폭동을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로당이 만행에 대해서는 아주 축소하고, 남로당 세력은 아주 축소하고, 피해는
확대하고, 또 김달삼이 월북을 비판해야 되는데 변호하고, 영웅으로 하고, 진압한 군경은 역적으로 평가받게 됐다는 것이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 정부 보고서에는 무장대, 단정 반대, 무장봉기 뭐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도 본질을 왜곡하는 용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로당은 사전에 군대 조직화하고 훈련된 유격대가 명령에 따라 당원과 동조자들을 동원해서 무장폭력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한 행위인데, 이것이 북한 주장처럼 무장봉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북한은 우리보다 2년 반이나 먼저 단정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남북통일을 반대한 것처럼 논리가 전개되었다는 게 가장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 정부 보고서에는 그 자료를 은폐하여 이 작성한 부분도 많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김익렬이 기고입니다만은 어떤 부분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그 김익렬이가 회담한 것을 국제신문에 기고하고 그 다음 유고를 작성하고 2번 글을 썼는데, 간단한 예를 든다면 회담 날짜가 4월 30날인데 유고에는 이 4월 28일이라고 명시도 안 됐고 막연하게 이제 기록했다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4월 28일 평화회담은 경찰이 오라리 방화 사건으로 완전히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보고서가 아주 엉망진창 보고서가 됐다는 겁니다. 그 정부 보고서 왜곡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왜곡 중에서도 또 그 다랑시굴 사건을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 다랑시굴은 48년도 12월 3일 날 그 인민유격대 100여 명이 세와리를 습격해가지고 학교와 민가 138채를 방화하고 43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날 민, 군, 경 합동 토벌 과정에서 이 다랑시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자수하라는 권고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니까 날은 어둡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잡초 더미를 입구에 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결국 질식사하게 된 그런 것이 다랑시굴 사건인데, 그 후에 거기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 또 그때 토벌 때 동행했던 사람, 또 경찰이 조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남로당 구자면당위원장 정권수의 예하 무장대들이 근거지로 거기서 근거하면서 경비도 서고 정보 수집도 하고 물자 조달도 하고 그런 기초적인 그 무장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났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선량한 사람을 납치해서 살해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그 선량한 사람 거기 가서 숨어 있는 것을 살해했다고 이렇게 왜곡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특히 사삼평화공원에는 이 다랑시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방문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게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부 보고서를 읽다 보면 상당히 그 선동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피해자는 부풀리고 또 계엄령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예. 그 계엄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합법적으로 발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것은 합법적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 뭐 11쪽이나 정부 보고서의 중언부언,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건희가 그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계엄령은 합법적으로 선포되었다. 다만 계엄령 기간에 무고한 사람들 많이 희생된 것은 잘못이었다. 이렇게 쓸 건데 이 지필진이 국무총리를 가탁해서 이 계엄령이 불법이다 아니다 한 걸 11쪽이나 장황하게 늘어놓았다는 것이 참 웃기게 됐습니다. 그 정부 보고서는 좌익들의 피해는 부풀리고 가해는 축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편파적으로 기록되었는데 뭐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무장대 500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4.3 주동자인 김봉현이가 스스로 3,000명이라는 것을 밝혔고 또 도민 5,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는 4,000명이 장교와 사병으로 구성됐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남로당이 그 4.3 당시에 5, 6,000명 초여름경에는 뭐 좋게 3만 명은 됐다는데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500명 남로당을 토벌하기 위해서 3만 명을 학살했다고 했습니다. 이 피해자 3만 명도 이게 허구입니다. 지금 현재 15,0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토벌대의 잘못은 과장하고 남로당의 잘못은 축소하고 이런 보고서가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로서 합당한 겁니까? 그 4.3 반란에서 군경의 희생도 많지 않았습니까? 군경의 희생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군인은 약 180명 정도 희생이 됐다는데 이것도 이제 참 그 명단이라든지 이게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최근에 제주도 지방경찰청에서 확인한 것을 보니까 18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제주 4.3 하면 그 일반인들에게는 그 북촌 사건으로 그게 유명하다 보니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잡혀 있는데 정부 보고서에는 그 북촌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정부 보고서에는 그날 아침에 이동하는 군인 2명을 매복한 남로당 무장대가 공격해가지고 죽음 때문에 북촌 사건이 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앞뒤를 잘라서 그날 상황만 써낸 건데 북촌은 그 원래 자익세가 강한 부락이고 스스로 그 민주부락이라고 민주부락이라는 그러한 점이 있었고 또 북촌항에 피항했던 우도지서장 양태수 경사와 그 순경 한 사람을 현장에서 죽이고 또 거기에 승선했던 14명을 선을곳으로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토벌대에서 구출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50선거를 보이콧한 부락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기에 대한 그 북촌 집단 총살 사건이 난 이후에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인근에 매복했다가 그 군인 23명, 경찰 1명이 매복조에 걸려 가지고 전부 몰살해서 팬티까지 전부 벗겨갔는데 이런 것은 전혀 그 기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형평성이 없게 기록이 되었다. 다만 북촌 사건의 집단 총살은 정말 잘못되기는 한 사건이다. 그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러고 보면 그 북촌리 사건도 거두절미하고 그 군인들이 총 쏘는 것만 부각을 시켜놨는데 또 그 정부 보고서에 보면 그 3.1 사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3.1 사건을 사상 기점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예, 3.1 사건을 그 도화선으로 해서 그 기점으로 해서 발생했다. 그것은 그때 당시 발포 사건으로 해서 인명피해 있는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민중항쟁이다 하는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3.1절 발포 사건이 없었으면 과연 4.3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이걸 따져보면 그건 대답은 명확한 겁니다. 발포 사건이 있기 8일 전에 그 남로당이 예하에 지령한 2차 지령서를 보면은 그 사회노동당 같은 기만적 회색 분자도 철저히 소탕하고
우익이라고 하는 반동 분자도 철저히 숙청을 하는 지대에 내려갔습니다. 벌써 4.3 발발 1년 1개월 전에 4.3은 예고된 것이고 3.1절 발포 사건이 없어도 4.3은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전이 종식된 지 이제 오래되고 또 왜 이제 와서 캐캐 묵은 이념 논쟁을 하느냐, 뭐 색깔 논쟁을 집어치워라,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거 그럴듯한 말이죠. 예. 제가 대한민국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쿠바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통일해야 될 우리 동포지만 한편으로는 총구를 이제 마주 겨누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와 적대하지 않는 나라와 이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스운 얘기지만은 우리와 적대 관계를 하고 있는 북한 문제라든지 또 이 4.3은 이념을 공산주의로 할 것이냐 민주주의로 할 것이냐의 싸움이고,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선택의 싸움인데, 4.3을 논하면서 이념을 빼라는 것은 좌파들이 논리의 궁색을 커버하기 위한 그런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4.3의 성격을 보면은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좌파들이나 4.3 보고서에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찰이나 서청이 인권 침해가 아주 자심했다는 것은 뭐 분명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왜 응원경찰이라든지 서청을 불러들이게 됐느냐 하는 배경과 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익 인사를 반동으로 규정해 가지고 철저히 숙청하라는 지령이 내려간 걸로 보면은 이것은 괜히 그들이 말하는 수작이다, 이런 겁니다. 3.1 사건 당시에 도내 경찰이 330명입니다. 그런데 전도적으로 56,000명이 3.1 기념 투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령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당국에서 파악해 보니까 도저히 이 도내 경찰로 안 되니까 응원 경찰을 부르고, 그 다음 30파업으로 사태가 악화되고, 이게 뭐 기우뚱기우뚱 하니까 할 수 없이 응원 경찰과 서청을 불러들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청과 응원 경찰을 불러들이게 된 근본적인 책임은 남로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은 해방 후에 친일 청산이 안 돼서 항쟁했다, 뭐 약간 웃기는 주장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그들이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뭐 친일 청산해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봐야 됩니다. 새 나라를 세우기는 해야겠는데, 소련 군정과 김일성은 대남 공장을 강화하지, 남노장은 발로하지, 미국은 나가겠다 하지, 우익 인사의 정부의 이 김구 같은 우익 인사도 정부 수립에 반대하지, 흠이 전혀 없는 유능한 인재는 부족하지, 조기 사회 안정 기반은 구축해야지, 불가피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초기 내각에 친일파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노당이 우리 독립운동가 이도종 목사를 생매장했습니다. 이덕구 사령관도 일본 문소위로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이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또 한번 보면은 서열 2위 김영주가 헌병보조원 친일파입니다. 그 외로 장헌근이, 강양옥이, 정극은이, 김정재, 조일명, 홍명희, 이활, 강치우, 허민국, 이승엽 등등 친일파가 수두룩합니다. 거기도 김일성의 협조만 하면은 친일 행각은 전부 불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4월 3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하자 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지금 현재 그 국회를 통과해 있는 상태고 이제 그 국무회의에서 규정 하나만 손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한 반란 개시일이 4월 3일인데 이 박근혜 정부도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후계체인데 도대체 이 날을 추념일로 지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만약 이 정부가 4월 3일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한다면 역사적으로 두고 비판받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4.3 국가 추념일을 지정하기 이전에 유엔군이 여기 와서 엄청나게 전사했습니다. 6.25 때. 그러니까 유엔군 추모하는 국가 추념일을 정하고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14만 명인가 뭐 학살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국가 추념일을 지정한 다음에 해야 되고 또 정부 보고서를 새로 써서 성격이 이것은 반란이냐 아니면 항쟁이냐 이것을 규명한 다음에 국가 추념일을 지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주 4.3에는 그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이 선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주 4.3이나 광주 5.18을 보면은 그 4.3 특별법, 뭐 5.18 특별법이 반려된 이후에 제주에서는 우파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고 광주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이래 보면 이 4.3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무기로 이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치인들을 배제하고 도민들끼리 화해와 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보고서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새로 만들어낸 보고서가 됐으니까 이제 정부 보고서를 새로 써가지고 이 성격 규명도 하고 이것을 올바른 역사 교과서적 그 정부 보고서가 탄생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표나 의식하는 이 정치인들은 싹 배제하고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학자에 의해서 이것을 새로 써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 정부 보고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상당히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인식해서 그때 건국을 잘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주 4.3 보고서는 왜곡과 날조로 얼룩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들의 반란은 미화되고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감은 흐르고 있습니다. 4.3 진상 뒤집기는 노무현 정권의 역사 뒤집기의 하나였습니다. 제주 4.3에도 종북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4.3 보고서를 쓴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언젠가 나라가 바로 서는 날 역사의 심판대가 당신들을 호출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들 그 DBS 제주방송국에서 그 4.3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쭉 보셨죠? 네.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늦은 감이 있지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4.3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어요. 시리즈가 나오고부터 4.3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깨우쳤습니다. 네. 그럼 그 4.3 진실을 말한다 보시면서 좀 제주도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도민의 많은 분들이 4.3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참 조의와 위로와 참 보상을 필요로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이 그런 척하고 함께 끼어 들어가서 이 혜택을 입는 분은
형평성에 봐서 그건 반드시 가려줘야 됩니다. 네.